안녕하세요. 스피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국 성장 리츠는 신한 알파 리츠입니다. 이 신한 알파 리츠는 한국을 대표하는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이고, 이 2018년 이후로 상장 리츠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열릴 때 그 시장의 어떤 괴화를 이끌었던 그런 리츠이고, 지금도 상당히 여러 리츠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018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약 7년 정도 이렇게 신한 알파 리츠를 지켜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더 클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다른 리츠에 비해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신한 알파 리츠는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상장 리츠입니다. 2018년 8월에 상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레이츠 판교, 옛 크래프톤 타워와 용산 더 프라임 타워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그레이츠 판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LH가 갖고 있던 판교 6-4구역, 판교 알파돔시티의 6-4구역이었고, 당시에 이제 LH와 국토교통부 LH에서는 상장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자산을 이제 상장 리츠를 만들려는 곳에 이제 매각을 했었고, 당시 이제 신한 리츠 운용뿐만 아니라 이런 JR 투자 운용, 그리고 마스턴 투자 운용, 코랑코 자산 신탁까지 이 경쟁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그런 자산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신한 리츠 운용이 상장 리츠에 대한 어떤 의지와 준비가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자산을 가져가게 됐고요. 신한 리츠 운용은 2017년에 이제 리츠 MC를 만들었는데, 리츠 MC를 만들 때 초목적 자체가 이 상장 리츠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한 리츠 운용이라는 이제 AMC 인가를 받기 전부터 이제 신한 생명이라든지 신한 은행, 그리고 신한 금융 지주 쪽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모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해외 출장도 가면서 상장 리츠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리츠고요. 실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신한 리츠 운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금융 지주 회사가 리츠 MC를 100%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었는데, 신한 금융 그룹에서 이런 어떤 제도, 법까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제 금융 당국을 설득해 가면서 이제 리츠 MC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점들을 보면 상당히 그 당시에 이 상장 리츠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때가 이제 저도 보면 2015, 16, 17 이렇게 이제 부동산부에 취재를 하다가 2018년에는 이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 이제 부동산부 떠나기 직전에 이분들이 이제 리츠를 준비하는 걸 봤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부 나와서 이제 신한 알파 리츠가 상장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 당시에 실제 이 상장 리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의지, 노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을 했고요. 2018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레이츠 판교와 그레이츠 판교와 용산 더 프라임 타워 일부 지분 두 개를 이제 기초자산에서 상장을 했고요. 당시 이제 상장을 하면서 공모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선전한 결과였고요. 왜냐하면 직전에 상장했던 1위츠 고크랩이 이제 미달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1위츠 고크랩 이전에도 이 상장 리츠의 공모가 흥행에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신한 알파 리츠는 흥행을 했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상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자산을 편입을 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상장한 이후에 2019년 한 해를 빼고는 매년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규모를 키웠고요. 상장 이후 이제 그레이츠 청계, 트윈시티 남산, 신한 L타워, 그레이츠 승내, 역산 빌딩, 캠브리지 빌딩, 용산 아스테리움, HSBC 빌딩, GS 서초타워, 시티스퀘어 등 10개 자산을 새로 편입했고, 또 1개 자산, 용산 더 프라임 타워를 매각하면서 이렇게 캐피탈도 이렇게 잘 운용하는, 그러니까 캐피탈 사이클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BNK 디지털 타워, 강남역 인근에 있는 BNK 디지털 타워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 자산을 담게 되면 자산이 총 1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지난 2018년 이후에 상장된 21개 리츠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6,000원을 웃도는 그런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다른 리츠와 비교해서 상당히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면 일단 드러난 것만 보면 어떤 상장 리츠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상장 리츠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한 알파 리츠는 더 잘할 수 있었다, 더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제 리츠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한 리츠 운용이 계속해서 매년 이제 1개 이상의 자산을 담고 있지만 뭐 1개, 2개, 3개까지 담고 있지만 이런 신한 알파 리츠의 어떤 투자, 신규 자산 인수와 운용 전략에 의구심을 나타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의 이제 신한 알파 리츠 운용 행태를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자산을 이렇게 뭐 어떤 이제 전략 없이 산다 이런 비판도 많고 전문가들도 이런 비판도 많이 하는데요.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은 신한 리츠 운용의 조직 구조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한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본부가 있는데 투자 1부부터 4부까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4개의 조직은 이제 시장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신규로 오피스 매물이 나올 때마다 각자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검토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상당히 어떤 비효율적인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의 어떤 성장과는 이제 성장에 직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이유는 이제 오피스를 인수해서 신한 알파 리츠에 담는 게 각 부서의 성과 보상과 직결되기 때문이고요. 실제 이제 신한 리츠 운영 투자본부 인력들의 성과 보상 제도를 보면 이제 신한 알파 리츠의 주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고 자산을 인수했을 때 큰 성과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본부에서는 우선 자산을 인수하려고 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매물로 나온 한 자산을 두고 2개 부서가 내부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생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비효율도 생기고 또 신한 알파 리츠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이제 신한 알파 리츠뿐만 아니라 이 신한 리츠 운용이 운용하는 다른 상장 리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운용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운용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강남 엔타워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고요. 뭐 이런 점들이 이 신한 알파 리츠뿐만 아니라 다른 리츠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운용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뭐 신한 리츠 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 운용사에서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각 부동산 자산 운용사 여러 프론트 조직들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프론트 조직들이 이 여러 한 자산을 두고 내부에서도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뭐 비일비재하지만 다만 이런 이제 프로젝트 리츠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치를 키워나가야 하는 이런 상장 리츠가 이렇게 운용되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물론 이제 투자 본부가 본연의 역할, 이제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인수하는 역할을 잘 하면서도 또 각자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신한 알파 리츠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운용을 전담한 조직이 있다면 이런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다만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최근까지 사실상 포트폴리오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의 우려가 조금씩 커지자 작년 말에야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을 전담한 상장 리츠 운용팀을 신설했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장 리츠 운용팀이 좀 잘 조직에 녹아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전략이 보이지 않고 그냥 신규 자산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인수하는 데 현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신한 알파 리츠가 상장 이후에 편입했던 자산들의 면면을 보면 그 시장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자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난 2022년에 인수했던 구분 소유 빌딩 캠브리지 빌딩이라든지 작년에 인수했던 GS 서초타워라든지 최근에 우협으로 선정된 BNK 디지털 타워 같은 경우에도 인수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에서 Y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 소유라든지 핵심 권역에서 다소 벗어난 위치 그리고 뭐 다소 비싸게 자산을 인수한다 이런 지역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결국 이제
신한 알파리츠의 주가보다는 이제 운용력들의 어떤 성과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런 비판들이 적지 않게 나왔고요. 물론 이제 신한 알파리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신한 알파리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상장 리츠 공통된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한 알파리츠는 잘해왔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이제 뭐 그동안 비판이 있었던 자산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또 NOI 성장에 기여하고 신한 알파리츠 포트폴리오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런 신한 알파리츠 행보를 보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비판과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를 운용하는 신한 리츠 운용은 이 같은 파편화된 전략에 대한 비판과 지적과 신한 알파리츠의 전체 운용 전략을 투자자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시장의 어떤 여러 비판들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 신한 리츠 운용이라는 조직이 이제 생기고 2017년에 생기고 뭐 지금 세 번째 대표님이 오셨는데, 첫 번째 이제 남궁은 대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지욱 사장이 있었고, 이번에 이면우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앞선 이제 두 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켜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남궁은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리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신한금융투자, 신한증권이죠. 투자증권에서 이제 법인 영업하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그러니까 상장 리츠라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이렇게 꾸리고 이렇게 뭐 조직에 대한 뭐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 상장 리츠를 잘 운영하기 위한 조직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다음번 사장 김지욱 사장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장 리츠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신한 리츠 운용 구성원들과도 그렇게 자주 소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조직이 많이 이렇게 좀 뭔가 아쉽게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각 리츠 조직, 그러니까 신한 리츠 운용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신한 알파 리츠뿐만 아니라 신한 서부 T&D 리츠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라는 이제 두 개의 리츠를 더 상장을 했지만, 뭐 실제 지금 많이 시끄럽기도 하죠. 특히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리츠는 상장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이런 리츠가 탄생이 됐을까를 되짚어 보면 또 이런 전임 어떤 리더들의 리더십들이 신한 리츠 운용 조직을 잘 이렇게 이끌지 못하면서 파생된 문제라는 생각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실제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이면우 이제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이면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온 분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 금융 본부장을 오래 했고요. 신한은행에서 이제 물론 이제 상장 리츠를 운용한 건 아니고 대출 뭐 개발 쪽 이쪽을 했는데 에쿼티 투자까지 했고, 그리고 신한 리츠 운용과 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신한 리츠라는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도 한번 만나 뵀는데, 일단 이 신한금융그룹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힘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을 어쨌든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처음에 이제 뵀을 때 본인이 리츠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 신한 리츠 운용 조직과 그리고 상장 리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남에서도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많은 말씀 드렸고, 또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고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SPI에서 보면 이 신한 알파 리츠라든지 특히 신한 그러니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대해서 많이 쓴소리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신한 리츠 운영 분들이나 이면우 대표님한테도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임 대표님이 어느 정도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서 해결하려다 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때는 뭐 대표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근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문제가 됐던 레거시들을 빨리 바꿔주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라든지 운용의 어떤 조직의 어떤 뭐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신한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또 이런 최근에 어떤 불거진 이슈 때문에 그 지금까지 어떤 명성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는 신한뿐만 아니라 한국 성장 리츠 시장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최근에 저희가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신한 알파 리츠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맵스 리얼티 1이라는 이제 상장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난 2007년도에 이렇게 상장을 했고요. 이 맵스 리얼티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포트폴리오 전략 없이 마구잡이로 자산을 담는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당시에 미래에셋 운용해 보면 이제 세 개의 어떤 이런 투자 본부가 있었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자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아예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지금까지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상장 이후 주가 흐름도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뭐 실제로 상장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 맵스 리얼티 1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리츠 운용도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8년이었죠. 그때 이제 상장 리츠에 막 기아되던 시기에 리츠로 은퇴 말고 만들기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물론 그 책은 상장 리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상장 리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상장 리츠 시장이 곧 열릴 것이기 때문에 리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썼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백화점, 그때 신세계 백화점 축전점이었습니다. 거기 문화센터에서도 한번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오셨는데 오피스텔 투자하다가 임차인 구하기가 너무 어려서 지친 아주머니부터 포함해서 어떤 신혼부부 같은 젊은 분들도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질문들이 많았는데, 많은 질문의 공통점은 이제 우리가 자산운용사를 어떻게 믿냐, 이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반문을 했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미래에셋 자산운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아무래도 큰 대형 운용사다 보니까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개인들 대상으로 많은 이제 펀드 상품을 팔았죠. 브라질, 뭐 차이나 관련 이제 인사이트 펀드라든지 디스커버리 펀드 이런 걸 많이 팔았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였고, 근데 그 펀드도 상당히 오래전에 투자한 건데 오랫동안 그 기억을 이제 떨쳐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모보다 공모가 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사모와는 달리 공모, 상장 리츠나 공모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한 알파 리츠를 포함해서 신한의 리츠들은 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리츠 시장에서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렇게 아쉽게 뭔가 무너지는 모습은 저도 바라지 않고, 아마 이거는 신한 리츠 운용뿐만 아니라 모든 리츠 업계 사람들의 어떤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린 얘기는 뭐 신한 리츠 운용 입장에서 보면 뭐 서운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투자자나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점들을 좀 잘 감안해서 신한 알파 리츠를 봐주시고, 또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리츠 운용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에셋의 상장 부동산 펀드가 남긴 교훈과 신한 알파 리츠의 파편화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